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시옷으로 시작하는 경제용어 11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이버 리스크. 요즘 우리 일상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위험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해커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해서 고객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우선 컴퓨터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피해자들한테 보상도 해줘야 하고요. 법적인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용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고객들이 그 회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버리겠죠. 회사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브랜드 이미지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만약 핵심 기술까지 유출됐다면 경쟁사의 기술을 빼앗긴 셈이니까 경쟁력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전에 보안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미리 막는 것. 둘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감시하는 것. 셋째는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앞으로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이 늘어나고 디지털 정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사이버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사이버 리스크는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로 입게 되는 유형무형의 손실 위험을 말하고, 사전 보안과 지속적 감시, 그리고 신속한 복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사전담보제. 이건 금융 시스템에서 쓰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은행 하나가 갑자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행한테 돈을 받기로 했던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미리 담보를 맡아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귀중품을 맡아두는 것과 비슷해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자기가 갚아야 할 돈만큼 미리 담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담보로는 보통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씁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진짜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 그 은행이 맡긴 담보를 팔아서 다른 은행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한 은행이 망해도 다른 은행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결제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차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은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같은 걸 담보로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인 거죠. 정리하면 사전담보제는 결제 시스템 참가자들이 미리 담보를 맡겨서 혹시 모를 결제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고, 한 기관의 파산이 다른 기관들로 연쇄적으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 영어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원래도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는 신호를 줬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를 이미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췄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더 낮출 수도 없고 불확실성은 엄청 높은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중앙은행이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 금리가 낮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장기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간 프리미엄도 축소돼요. 기간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금 같은 건데, 중앙은행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잘 작동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당분간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겠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요. 또 정책 방향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만 정리하면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는 중앙은행이 미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비전통적 정책 수단이고,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명확한 소통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제도. 이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예요. 현대 사회는 완전히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이건 보험처럼 평소에 보험료를 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보험료는 개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나 국가도 같이 부담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조인데요. 이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죠. 사회보험과 다르게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이건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운영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같은 것들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보험. 아까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간단히 언급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설명할게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산업재해보험인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보상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둘째는 건강보험이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위료비를 전부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해주잖아요. 셋째는 국민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인과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매달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죠. 넷째는 고용보험인데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는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해요.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보험료를 정할 때도 내가 받을 위험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죠. 비용도 개인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업, 개인이 나눠서 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가입 원칙과 소득 비례 보험료 방식으로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연관표. 영어로는 Input Output Tables라고 하고 줄여서 IO Tables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정리한 통계표입니다. 표를 세로로 보면 각 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뭘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 유리, 타이어, 전자부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다 투입 구조에 나타납니다. 표를 가로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알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가 소비자한테 팔리기도 하고, 택시 회사 같은 다른 기업한테 팔리기도 하고, 수출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배분 구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 경제에서 산업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면 철강 산업도 좋아지고 전자부품 산업도 좋아지는 식으로 파급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1930년대 레온티에프라는 경제학자인데 이업적으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연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에 처음 만들었고, 원래는 5년마다 만들었는데 2006년부터는 매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어요. 경제 구조를 분석하거나 정책 효과를 예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국가 간 무역 관계나 지역 경제 분석,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산업연관표는 1년간 국민 경제 내 모든 거래를 기록한 통계표로 산업 간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3분 원칙. 이건 환율 제도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impossible trinity 또는 트릴레마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불가능한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정책을 운영할 때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통화정책의 자율성, 둘째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셋째는 환율의 안정성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세 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가 환율을 고정시키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환율은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통화정책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계속 출렁출렁하니까 환율 안정성은 포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통화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라 돈을 미국 달러와 같은 외국 돈에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러면 환율은 안정적이고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외환이 들어오는 만큼 자동으로 돈이 찍혀 나오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각 나라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 자유화와 통화정책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죠. 핵심만 정리하면 3분 원칙은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 자유화, 환율 안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제학 원리이고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상계관세. 관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계관세는 좀 특별해요. 어떤 나라가 자기네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수출을 엄청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상계관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공정하게 싸게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 정부가 철강 회사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에 아주 싼 값에 들어오겠죠.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을 잃고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도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계관세는 일종의 차별관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특정 물건에만 부과하니까요. 우리나라 관세법 57조에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부과할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요약하면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불공정하게 싸진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 수단입니다. 아홉 번째, 상대적 빈곤율. 빈곤율에도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선 모든 국민을 소득순으로 쭉 세웁니다. 그 중에서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불러요. 그 중위소득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월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이때 소득은 세금 내고 각종 지원금 받은 걸 다 계산한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상대적 빈곤율이 16.7%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100명 중에 약 17명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프랑스는 8.5%, 독일은 9.8%, 영국은 11.7%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에요. 미국은 18.1%로 우리보다 더 높았고요.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16.3%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로연령층, 그러니까 18세에서 65세 사이 사람들은 11.1%인데 반해 66세 이상 고령층은 무려 43.2%나 됩니다. 노인 100명 중에 43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죠. 이건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연금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째, 상시감시 제도와 상시감시 전담 데스크. 이건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감독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은행은 우리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정부가 계속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은행에 가서 검사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상시감시입니다.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면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발달했어요. 미국은 은행 수가 엄청 많고 은행이 망하는 일도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은행을 미리미리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요즘은 금융이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서 각종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시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 전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에서 뭘 하냐면 은행들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은행이나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미리 포착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현장 검사를 나가는 팀한테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필요하면 수시로 은행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도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거죠. 은행이 갑자기 망하면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시감시 제도는 금융기관의 보고서와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감독 방식이고 상시감시 전담 데스크는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상장지수펀드 ETF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디드 펀드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펀드는 어떻게 사고 팔죠? 하루에 한 번 정해진 가격으로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가격도 실시간으로 바뀌고요.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면 그 지수가 오르면 ETF 가격도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려요. 최초의 ETF는 1993년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2002년에 KODX 200이랑 KOSF 200이라는 ETF가 처음 나왔습니다. ET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기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라는 증권사를 통해서 여러 주식을 모아서 바스켓으로 만들어 자산운용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그걸 받아서 ETF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어서 ETF가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ETF의 장점이 뭐냐면 우선 일반 주식 계좌로 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도 면제되고 거래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KOSPI 200 ETF 하나만 사도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국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만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해외 주식, 채권, 파생 상품, 통화, 원자재까지 온갖 걸 다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심지어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지수가 1% 오르면 2%나 3% 오르는 상품도 있고, 인버스 ETF라고 해서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도 있습니다. 요즘은 테마 ETF도 많이 나와서 2차 전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특정 테마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고, 낮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가지 경제 개념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에요. 경제 공부는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